잠깐 볼까? 자, 여러분들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과정들 다시 한번 체크할 텐데, 여러분들 책이 두 권이에요. 그죠? 3점 집중한 권, 4점 집중한 권. 우리는 대부분 4점에다 초점을 둘 거고, 3점을 그 대신에 좀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3점은 해보시면 이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많이 어렵지 않고, 이제 그 대신에 이게 다 하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서 그냥 끝까지 한 바퀴를 빠르게 돌리세요. 다시 본다고 생각하고, 틀리면 다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 번 기출은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 내신 공부를 하는 거하고 수능하고 좀 다른 게, 내신은 꼼꼼하게 다 봐야겠지.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수능은 그 문제 형태에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라서, 그잖아. 이제 생각해봐. 수원수도 전범위에서 22개밖에 안 나와. 근데 문항수 기준으로 하면 11개 비율을 맞춰요, 거의. 11개 맞추는데, 배점은 수투가 더 커. 수투는 대부분 3타점이고, 수원은 2점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수능 출제 원칙이 그래. 수능 출제 원칙을 기준으로 보면 문항수 기준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대원칙은 11개 내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배점에 대한 기준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배점은 오히려 수투 쪽이 조금 더 미분이나 적분 때문에 그쪽 문제들이 조금 더 배점이 많은 편이고, 그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11문제를 내는데, 여기 보면은 큰 단원으로 3개잖아.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그지? 그럼 얘네들을 배분할 때 4개 정도씩을 내야 되는데, 그 4개 정도씩의 비율을, 보통 수열은 4개가 나와요. 보통 수열은 4개가 나와. 삼각함수 파트가 3개나 아니면 지수로그에서 3개를 내고, 그러니까 3, 4, 4, 4, 3,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수열은 거의 4문제가 거의 다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한 3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4문제가 나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원은 또 다시 나눠보면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 크게 4개 주로 나눠져 있다고. 그지? 근데 이 지수 로그 계산 문제 1, 2번에 꼭 나오잖아. 1번에. 아니면 뭐 서술형 주한식 1번에 여기 어디가 됐던 간에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계산 문제 하나를 내고 나면 계산 부분은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니? 뭘 낼 거야? 거기서 또 우리 내신 공부하듯이 나오는 문제들은 평가원이나 수능 기준으로 보면 잘 안 나와. 이게 막 복잡하게 나왔던 것이 잘 안 나오는 편이고, 오히려 지수함수, 로그함수 해석 문제, 그리고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이미 3개는 확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큼직하게 봐야 돼. 그리고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지. 혹시라도 모를 것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보긴 볼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큼직하게 보라고. 큼직하게. 그래서 내가 자꾸 기출을 주고 여러분들하고 쉬운 것부터 이제 차례대로 풀었던 이유가, 그 느낌을 좀 받아야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처음부터 막 다 꼼꼼하게 다 보다 보면 지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큼직하게 나올 확률들 높은, 그러니까 더 큰 덩어리들을 공부하다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서 잡아주면 되고, 지수로그의 사전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 이게 제일 크게 제일 많이 나오고, 함수 그래프에다가 넓이 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함수의 그래프 안에서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런 형식으로 연결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실생활 활용이 이제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지수로그는 실생활 활용 잘 나오는 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로그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삼각함수 정해져 있어요, 거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거의 100% 나와.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는. 그리고 이제 그 원 들어가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 있잖아. 원 그려져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 이게 대부분 객관식 끄트머리나 주관식 끄트머리 문제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2개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기분 좋으면 간단한 계산 문제 하나가 2점이나 3점, 아주 쉬운 3점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 정도의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삼각함수도 그 정도야.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안 나온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각 부등식이 우리 배우는데 잘 안 나온단 말이지.
응? 근데 이것도 어떤 사정자리를 구성할 때는 언제나 낼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가능성, 봐왔던 것들 중에 좀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열은 등차 등비에서 거의 쉬운 게 하나 나옵니다. 응? 하나 나와. 그리고 합에 대해서 공식을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합의 개념, 숫자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는 어떤 규칙성 판단하는 문제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그마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수열은 이제 등차 등비를 경우를 나눠서 뭐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그 패턴 찾는 문제들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여지는 문제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하나씩 봤으니까 기출을 풀어보고 내용들 보다 보면 그 정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형태들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오늘 1월 8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월수금 3번 수업을 하잖아. 이번 주 금요일만. 이번 주 금요일은 도저히 2달 전에 예약해서 바꾸려고 했더니 또 한 6개월 밀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번 주 금요일은 오전에 진료 때문에 수업을 못 하는데, 대신에 그날은 2시부터 6시 사이에 아무 때나 오셔서 모의고사 하나 것만 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아무 때나 와서 그냥 자기 시간 되는 때 맞춰서 와갖고 모의고사 하나 번 풀고 가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방학 때 그러니까 거의 꽉 찬 8주예요. 꽉 찬 8주인데 그러면 3번씩 본다라고 하면 24번. 그지? 24번 보는 동안에 아마 제 목표는 다음 주 정도면 3점짜리가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 이거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3점짜리는 2점짜리도 같이 섞여 있고 해서 금방 또 풀면 풀려. 그래서 한 2주 정도 목표로 해서 다음 주 19일이나 그 다음 주 적어도 1월 24일 정도, 그러니까 수업 횟수로 따지면 8회차 정도 전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16회차는 이제 4점짜리에 집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고, 이 교재에다가 제가 프린트를 드릴 건데, 프린트는 어삼슈사라는 책이 있어요. 어삼슈사라는 책이 10문제 단위로, 그러니까 어삼슈사의 뜻은 그거야. 어려운 3점, 쉬운 4점. 그 난이도인데 4점짜리를 맞춰야 되니까. 수능의 구조는 알지? 그치?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점이 3개가 있지. 그리고 3점이 14개인가요? 14개. 그리고 4점이 13개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 합치면 이게 48점이거든. 이게 52점이야. 이게 확통을 준비하는 친구하고 미적을 준비하는 친구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확통은 보통 맞추는 거를 확통 쪽에서도 많이 맞추셔야 돼요. 근데 미적은 이제 해보다 보면 알겠지만, 뭐 목표는 다 맞는 걸로 가겠지만 하다 보면 끝에 한 4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응? 미적 4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 그래서 미적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를 거의 다 맞추고, 그리고 미적에서 한 4개 틀린다로 가는 게 목표가 맞는 거고, 확통은 뭐 골고루 많이 맞추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등급으로 바꿀 때는 둘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미적한테 가산점을 많이 줘서,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 기준으로 하면 미적에서 한 84점? 미적 84점하고, 그리고 확통 92인가? 88? 89? 92에서 88? 요 점수가 같은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같게 나와. 그러니까 미적이 더 어렵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차이는 이제 그렇게 나올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능 점수 환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수원 수투 비중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점수의 비중보다 수원 수투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수원 수투 쪽에서의 점수 확보가 확실하게 돼야 돼. 선택 과목은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되도록이면 선택 과목에서 틀리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좀 잡아주시는 게 맞고, 지금 여기 보면 뭐 국고는 일단 확통까지 끝난 상태니까, 국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중간에 확통 문제들을 계속 풀 수 있게끔 드릴 테니까 감각 유지하시면 되고, 확통 처음 하는 친구들은 하면서 아마 모의고사 기출을 같이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4점에 대한 확보를 어디까지 이건 다 맞는다고 보고 이건 다 맞는다고 보고 근데 이 중요한 건 4점짜리 중에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는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4점인지 3점인지 헷갈리게 보고 이렇게 나오고 4점 13개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4문제, 5문제 정도는 3점 내도 되는데 4점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주관식이 1점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내면 2점인 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3점인 거야.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객관식이면 3점인 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4점짜리가 나오거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맞춰 나간다고 생각하고 해 나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거의 매일 뭐 이제 한 10문제짜리나 20문제짜리를 계속 드릴 거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한 번씩 푸는 시간을 드리고 풀고 그 문제들의 3점짜리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랑 같이 병행을 할 거라고. 4점짜리 들어가면 아마 이제 문제 풀어줘야 되는 게 많이 생길 것 같고. 어삼수사라는 책에 이제 10문제식으로 세트화되어 있어요. 총 24세트로 되어 있는 문제지가 있어서 그거는 같이 병행을 해서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죠 어삼수사의 기념편이고 개념편 말고 이거는 10문제짜리야. 10문제짜리고 지수로그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전체에 대해서 10문제 정도를 이거는 기출은 아닙니다. 기출을 약간 변형한 형태. 그래서 요거의 근거가 되는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방학 때 어삼수사로만 했었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학기 중에 좀 약간 시간이 모자란 것도 있고 해서 학기 중에 랭기출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어삼수사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 활용해서 풀어볼 수 있게끔 어삼수사는 가고 랭기출을 여러 번 돌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능특강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몰아서 그냥 한 2주에 수능특강이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텝 3가 이제 별로 의미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스텝 1, 2에 예제, 유제 이렇게 해갖고 풀면 한 2주면 다 풀더라고. 그렇게 맞춰서 그냥 수능특강은 나올 때마다 이제 나오고 나서 3월 이후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푸는 형식으로 갈 거예요. 좋아. 일단 제가 드린 것 중에서 A4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A4 이걸로 볼 거고 3점 집중은 최대한 그냥 많이 풀면 됩니다. 최대한 많이 풀면 돼. 많이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 A4로 되어 있는 거 잠깐 보시면 네, 이 내용은 이거야. 그러니까 수능에 표현되었던 지수로그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설명인데 거듭제곱분의 뜻과 뭐 거듭제곱분에 대한 성질, 지수확장 시법칙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수능 유형 1번 거듭제곱분과 지수법칙의 계산 이게 1번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수능 모의고사 보면 1번 문제로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주어지게 된다. 근데 얘네들이 유형 1번이야. 유형 1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지저분하게 나와. 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거든. 뭐 4 곱하기 2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지수에 무리수 올라가 있는 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4곱 2에 루트 2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2 플러스 루트 2 이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일단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뭐 정리해야 돼. 4가 2의 제곱이지? 이게 2의 루트 2승이지? 근데 둘이 나눴잖아.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2에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2 플러스 루트 2승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수법칙에 대해서 이런하고 이런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4 빼기 2 되겠네. 4 빼기 2. 그러면 이제 2에 제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답이 얘도 4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에 전에처럼 막 5초 컷 이런 거 안 돼, 이제. 좀 위에 것쯤 돼야지 딱 눈에 보고서는 바로 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1번 문제에다가 무리수 지수인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게끔 주는 문제를 문제 형태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리수 지수가 나와도 지수 법칙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유형 보세요. 두 번째 유형 보면 유형 2번에 보면 그죠? 지수함수에 대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실생활에 대한 활용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죠? 뭐 이것도 지금 뭐 거의 10년 돼가요. 2014년 기출이니까 2013년 수능에서 봤던 문제인 거거든. 이거는 그냥 상식이야.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볼 때 위에 기출 문제 출처를 제공할 때 학년도가 있고, 뭐 2024, 2023년 이렇게 있어. 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이 학년도로 표시된 거는 이때 대학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낸 거야. 24년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2023년에 나온 거야. 알았어? 작년 수능 시험지 맨 위에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이었어. 니네들이 보는 건 2025 학년도 수능을 보는 거야. 되면 2025학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 교육청 모의고사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때 봤다라는 거야. 그냥 23년 뭐 10월에 봤다. 10월 이렇게 나오면 그 해 학년도라고 돼 있으면 1년 빼면 돼. 언제 나온 건지 확인하려면. 이거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상식. 자, 여기 써져 있는 거 이제 2014학년도니까 2013년도에 나온 거고, 그렇게 되면 11년이 된 거죠. 뭐 11년 된 거지. 2024년이니까. 그때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했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도 접했었고, 여기 많은 문제집에 대부분 다 들어있으니까, 뭐 세네도 있고, 뭐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대부분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의 실생활 활용에, 그러니까 식을 주는 실생활 활용 문제는 식 속에 들어있는 문자의 값을 글로 되어 있는 것 안에서 찾는 게 목적인 거야. 알겠니? 실생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식이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V, 그리고 H, K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파악만 잘하면 되는 거야. 절대로 어렵지 않아, 얘네들은. 알겠니? 다 맞출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얘네들은 뭐 조금만 대입해보면 대부분 구할 수 있는 거다. 알겠어? 응? 뭐 이것도 뒤에 변형 문제들 보이니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유형 3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의 많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로그에 대해서 어떤 로그 표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 내신에서는 많이 주어지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어떤 수능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연산을 위해서는 얘네들을 공부해 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유형 5번, 4번, 유형 4번에 보면 로그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식을 주고 그 식 속에 들어있는 뭐 L이라든가 D라든가 R이라고 하는 이 값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그 자리에다 숫자 대입해갖고 문제 푸는 거지. 유형 5번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인데 다만 밑이 10이니까 상용 로그 문제가 되죠. 상용 로그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가 빼드렸는데,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뭐 자릿수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뭐 맨 앞에 오는 숫자가 뭐냐 이런 거 판단하는 문제들은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고,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배제시켰어요. 제외시켰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이거는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식에 대한 정리, 그치? 수식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식을 주고 그 문자를 찾아서 채워 넣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보여지기도 한다. 오히려 4번 유형이나 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열심히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고 싶어하는 문제들인 거야. 근데 이런 어떤 실생활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수학 외적 문제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수학을 이렇게 쭉 문제를 낼 때 계산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계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학 내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외적 문제. 이게 이제 해결이에요, 해결. 수학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타이틀 중에서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어. 계산, 뭐 추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 근데 유형 중에서 해결하는 문제들 중에 수학 내적 문제와 내적 해결 문제와 외적 해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실생활하고 연결되는 건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학 아닌 거하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수학 외적 문제라고 하는 거야. 수학 외적 해결 문제. 근데 전체 문항들 중에서 얘를 낼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이것도 몇 개의 문제만 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문제를 다 낼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생각해봐. 지수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그리고 뭐 이제 수투 넘어가도 수학2에서 뭐 함수에 극한 미분 적분이 있잖아. 근데 수투는 이 수학 외적 문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기껏해야지 속도 가속도 문제. 속도 가속도면은 이게 외적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과학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잡으면 속도 가속도 문제 정도 말고는 없어요. 뭐 적분도 마찬가지지. 그것도 맨 마지막에 속도 가속도 이런 거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투보다는 수원 쪽에서 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지수로그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삼각함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하고 지수로그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외적인 문제들, 실생활 문제들은 아무래도 지수로그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당황하지 마라. 절대로 그 문자가 V가 H가 뭐 R이 그 주어진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만 잘 찾으면 된다. 오히려 걔네들은 주는 거다. 식을 줬으면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풀어야 되면 이제 수학 내적 문제로 바뀌는 건데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수학식을 만들어야 되면 수학 내적 해결 문제로 바뀌는 건데 그런 문제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다른 외적인 요소를 갖고 와서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절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 할만한 거야 얘네들은.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쪽으로 넘어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 최대 최소. 아무래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이 최대 최소와 연결되는 문제들이 주어지는 게 문제의 답을 깔끔하게 만드는 데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의 문제가 13쪽인가요? 넘어가면 유형이 4가지 형태의 유형이 보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뭐 2,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죠?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수능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는 4점이 되면 안 되지. 이건 한 3점 정도에 배치되기에 딱 좋은 문제인 거야. 그래프의 모양도 알고 얘가 뭐 어떤 사분면의 개념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범위를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답을 해라라고 하는 이 정도의 문제 스타일은 어렵지 않은 그 앞에 이제 8번 이내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로 보면 될 거야. 그리고 9번에 보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닫힌 구간 0과 12 사이인데 이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 감소하니까 0일 때가 최대고 11일 때가 최소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0일 때가 최대, 12일 때가 최소. 그러면 0일 때가 마이너스 4, 12일 때가 m이라고 잡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K값 결정하고 M값 구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범위 안에서 두 개, 0부터 12 사이에서 0에서가 최대고 11일 때가 최소가 된다. 이것만 알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답을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양쪽 끝값에서 갖는 거야. 이 정도의 판단 문제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점짜리, 3점짜리 정도에서 쉽게 주어질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된다. 자, 8번째 유형. 8번째 유형도 보면 그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보였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x는 k가 두 곡선 y는 로그 함수 두 개하고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얘기 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그려져야지. 함수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풀 수 있는 게 많다.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래프가 머리에 그려져야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좋아.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있고 그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A와 B 사이에 근데 X는 K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인 건 알지? Y축과 평행한 직선인데 여기서 만나는 점 두 개가 나왔단 말이지 로그 함수가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 길이가 2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 K를 집어넣으라고 그냥 X 대신에 K를 넣어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하고 그 두 개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을 씌워서 2다 라고 두고 단순하게 로그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이게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 거야.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야. 그래도 나름 사견이네. 그지? 왜 복합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래. 복합적인 요소들이 10번에 보면 그죠? 이런 문제들은 거의 맞춰야 되는 문제야. 그지? 로그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 지수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 로그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얘네들에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라인들이 이제 어삼시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3점인데 쉬운 4점인 그런 문제들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이라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인 거야. 맨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면 역시 5가지 유형이 보입니다. 지수 로그 방정식 문제가 11번째 유형, 로그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11번째 유형으로 보이고 12번째는 지수 부등식, 13번째도 보면 로그 방정식이죠. 로그 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시환하는 형태. 14번째 중간에 식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미수값 대입해서 정리하다 보면 얘네들은 로그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로그 방정식을 풀어내는 형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15번째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것도 2015학년도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를 이제 격작점 세는 문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를 세려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x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y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다가 여기하고 여기서 만났어. 그럼 요 안에 요 두 개 범위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야 돼.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부터 뭐 한 5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2, 3, 4, 2일 때, 3일 때, 4일 때 딱 정해놓고 2일 때 여기서 몇 개, 3일 때 몇 개, 4일 때 몇 개인지만 세면 되는 거라고. 응?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 뭐 이것도 오래된 문제긴 한데 오래전에는 이걸로 되게 골탕 먹이는 게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이것도 어렵다라고 해서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응? 잘 나오진 않는 편인데 근데 뭔가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경우를 나누어 푸는 4점짜리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확통을 하는 친구들은 확통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배우잖아. 뭐 원수면은 어떻게 풀고 뭘 어떻게 풀고 이게 막 배우잖아. 근데 그런 문제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다 세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와.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은 앞에 좀 쉬운 걸로 한두 개 나오고 뒤에 가면 배운 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 세야 돼. 다 세야 되는 게 많이 나온다고. 그거를 수능에서 원하는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로 잡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여질 수도 있다. 지금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각각을 나눠보면 맨 앞에 있는 지수 로그 계산 부분에서의 유형, 그다음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의 유형, 그다음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유형 총 15개로 이제 압축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유형들이 기본적인 유형이다라고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다. 물론 막 이게 그 4점짜리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킬러, 중킬러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지저분하게 주어지지만 대부분 평가원이나 수능은 절대로
풀고 나면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푸는 과정은 지저분한데, 근데 공부하는 과정은 지저분할 수 있는데, 다 풀고 나면 해놓은 어떤 목적들이나 그 과정들이 되게 깔끔하게 문제를 만들어.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보통 수학 문제만 놓고 보면 얘가 9개, 18개, 총 48문항을 만드는 거죠. 응? 그러니까 공통문제 22개에다가 선택문제 9개니까 한 48문항을 만드는데 얘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막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야. 막 한 문제 1억짜리야. 거의 한 문제 1억에 48억인가 그래. 그러니까 5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쓰는데 그런데 2점짜리 문제는 1억짜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네들이 그 막 뒤에 22번, 21번 뭐 앞에 객관식에 15, 14, 13 이런 걸 만드는데 투자한다라고 보면 한 문제에 그 돈으로 환산하면 2, 3억짜리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만들었겠니? 응? 간단해. 수능을 출제하는 방법은 그 해에 봤던 6월, 9월 모의고사하고 전년도 수능 기출을 던져줍니다. 출제위원들한테 던져줘. 출제위원은 전부 다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제위원회는 현직 선생님들이 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직 교사는 대부분 검토위원이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학 교수들이야. 수학 뭐 이게 교육과에서 전공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들인데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걔네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여기서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수능 출제 원칙하고 같이 주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참고자료로 나오는 게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여기서 이제 뭐 비슷하게 내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준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아주 터프하게 그러니까 러프한 어떤 문제의 스타일을 잡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계속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막 한 4-5개의 개념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를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잔가지를 빼 한 3개로 압축해. 그리고 이제 뭐 검토위원들이 풀어봐. 근데 숫자가 지저분한 게 나와. 그럼 걔네를 또 깔끔하게 다듬어. 이 과정들을 몇 번에 걸치고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게 비교과 선생님들 있지. 수학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한테 시험지를 주고 풀으라고 시켜.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이것까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 전공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운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느낌이 어떤 것까지 확인하는 게 맨 마지막 최종 절차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지 자체는 수능 시험지만 놓고 보면 정말 잘 만든 시험지입니다. 문제 하나만 보면 돼. 가장 문제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푸는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는 만든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치적 목적이 좀 들어가니까 좀 쉽게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또 막 매스컴에서 변별력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막 4점짜리 별로 안 어려웠던 문제를 또 약간 또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또 결국에는 변별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92점이 1등급일 때가 있었고 88점이 1등급일 때가 있고 84점이 1등급일 때가 있는데 그건 다 중요하지 않잖아. 어차피 원점수는 성적표에 안 나와. 수능 성적표에 내가 몇 점 받았는지는 안 나와. 알아? 그건 아예 안 나와요. 거기에 백분위, 그 다음에 표준점수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백분위하고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영어는 등급만 나오지. 그거밖에 안 나와. 그 숫자 하나밖에 없어. 백분위도 없고 표준점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성적표에 보면 뭔가 아이들을 변별하기 좋은 건 국어하고 수학이 딱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영어나 한국사는 거기에 주어지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등급만 나오는데 그것만 갖고 난 뭘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영어의 안정적인 3등급 뭐 그 이상 올라가는 건 플러스 되는 거지 3등급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문제인 거지 3등급 이내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레벨에서 얘가 손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서울대야. 그러면 영어 3등급이 마이너스 2점이 됐을 때 등급과 1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 1.1점 차이 나서 마이너스 2점이 됐을 때 이건 손해를 보겠죠. 서울대니까.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한 숭실대 라인이다. 그럼 3등급이면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야.
숭실대에 왔는데 영어 1등급인 애가 와서 나보다 2점 더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들어가는 애들은 3, 4일 거니까 2, 3일 거니까 1점 차이 정도면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추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커버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커버가 안 되는 대학의 레벨이 있는 거고, 이 정도의 점수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평가의 과목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수학, 국어, 탐구인데, 내가 문과야. 문과인데, 국어의 비중이 30이고 수학의 비중이 20이야.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가 30이고 수학이 20이야. 그러면 얘는 국어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야. 국어에 집중을 해줘야지. 이과야. 이과인데 국어가 10이고 뭐 수학하고 과학이 30, 30이래. 뭐 수학, 과학에 목숨 걸고 해야지. 응?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전략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되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중요해져. 뒤로 갈수록. 지금 이제 한 311? 오늘 며칠 남았어? 11일? 311일 정도 남았지. 근데 300일이라고 잡자. 300일 동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원점수 기준으로 총 450점이지 않습니까? 그지? 국어, 영어, 수학에 탐구 2개, 한국사까지 450점이라고 쳐봐. 450점인데 지금 그래도 한 200점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가서 봐도? 대충 찍어도 한 200점은 안 나올까? 나와요. 그지? 그럼 하루에 1점씩만 올리면 만점하고도 며칠 놀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니? 하루에 1.5치만 공부하는 거야. 하루에 1.5치. 목표를 그렇게 잡으라고. 나는 오늘 하루에 1.5치를 공부한다. 오늘 한 2, 3.5치 했어. 그럼 정말 열심히 한 거지. 그냥 하루 산 거야, 열심히. 수학 3점짜리 하나 맞출 수 있는 공부를 오늘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오늘 잘 산 거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이게 마지막에 문제는 뭐지? 수학에 4점짜리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하루로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한 2, 3일을 써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때를 위해서 좀 미리 앞에서 많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250 정도라고 했을 때 450에서 내가 200점 정도 나온다라고 치면 여기서 맨 위에 한 50점? 요거 남기고 거기가 올라가는 건 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가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봐. 내가 영어는 내가 7점만 받으면 돼. 영어에서 30점 제끼고, 수학에서, 수학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거 한 5개 틀릴 각오를 하고 시작해. 수학에서 한 20점 빼고,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 다 맞으려고 하면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한 50점 빼고, 나머지를 다 맞추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분배해서 할 거냐, 이게 여러분들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응? 탐구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탐구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 안 나와요. 이게 3월 달에도 그렇고 4월 달에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 일정이 좀 나왔는데 보면 1년 동안에 3월, 4월, 5월 없지? 6월, 7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7번이잖아. 수능 빼고 6번. 6번의 시험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적표에서 봐야 되는 건 항상 100분이야.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등급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영어나 한국사는 등급이 중요하겠지. 영어나 한국사는 등급이 중요한데 나머지 과목들은 100분위를 보라고. 100분위가 여러분들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제 1등 하면 100%될 거니까. 그리고 1등급이면 96점 될 거고. 그러니까 100분위의 점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발전을 확인하면 돼. 시험 원점수는 막 80점 갔다가 다시 7점 되고 올 수 있는데 100분위는 안 변해요. 100분위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위를 잘 보시라고. 100분위의 변화를 보시면서 내가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 표준 점수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표준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표준 점수가 중요한 건 수능 성적표에서만 중요해. 그 전에 표준 점수는 다 의미 없어. 그냥 그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표현하는 거지 표준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 절대평가인 과목의 등급, 상대평가인 과목의 100분위, 이것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거고,
좀 큼직큼직하게 나는 이때 뭐라고 이건 정해놔야 돼.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는 꼭 끝나야 된다고. 내가 2월 말까지 해서 탐구 과목들의 개념 수업을 개념 정리를 한번 끝내겠다. 반드시 정한 대로 하셔야 돼. 탐구 여러 바퀴 돌려야 되면 이게 상대평가 파트가 국어, 수학, 탐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하는데 그래도 내 뜻대로 뭔가 변하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탐구라고. 수학이나 국어는 생각보다 내 맘대로 잘 안 돼.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도 점수가 눈에 바로 안 보인다고. 근데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믿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국어를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혹시라도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믿고 계속 하잖아? 9월쯤에 터지는 학생들이 나는 많이 봤어요. 9월에 확 바뀌더라고. 영어나 국어는 그렇게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기를 채우고 있는 거야. 계속 내가 많은 내용을 보고 많은 문학작품을 보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봤던 형태의 문제들이 보일 때는 잠깐 점수가 오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컨디션 안 좋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고 나면 그런 기복이 좀 없어지는 거지. 그런 기복을 없애는 순간까지 해야 돼. 정말 용감하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영어가 한 5등급, 6등급이야.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면 안 돼. 일단 3을 무조건 목표로 공부하라고. 영어는 난 무조건 3. 그리고 3 되고 난 다음에 2를 바라보는 거지. 한 번에 막 1 받으려고 공부하면 이거 미쳐. 그렇게 하면 안 돼.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 내가 여태까지 모의고사 봤을 때 내가 모의고사 정성 들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럼 3월이 목표인 거야. 3월에 내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3월에 나는 어떻게 보겠다. 3월 28일이 모의고사니까 3월 28일에 모의고사에서 난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고 싶다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기준이야.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3월 모의고사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막 해갖고 첫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방학 때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놈들은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채워나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오른다. 선택 과목의 범위도 되게 좁아. 선택 과목 그 미적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 확률과 통계는 그 순열 부분 원순열인가? 맨 앞부분밖에 안 들어가. 3월 달에는. 근데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들어가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은 것들이 나는 일단 지금 어삼시사 난 쉬운 사점까지만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 한 60점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 10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그 뒤에 계속 채워나가면서 그 10문제를 더 내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문제니까. 수학의 등급 컷이 생각보다 정말 낮아요. 특히 3월이나 이럴 때 되면 그냥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와 수학을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하면 뭐 한 50점대인데 3등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객관적 기준을 잡고 내가 그래도 3점짜리 13개 중에서 내가 한 뭐 몇 개라도 맞춰서 4점짜리 13개 중에서 4점짜리 13개 중에서 어디까지 내가 맞춰내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육모와 구모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험이 육구 수능이야. 그 다음 나머지 시험은 전부 다 지역 교육 시험에서 이제 내는 시험지라고. 뭐 서울시, 경기도, 뭐 부산, 뭐 여기 여러분들 충청도권 안 보는 것 같고 서울, 경기, 부산 7월께 부산이고 인천도 있잖아요. 인천까지 그지. 인천하고 부산에서 내는 시험지는 약간 좀 질이 좀 약간 떨어져. 서울, 경기 쪽이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계속 돌아갈 텐데 그 들어가는 그 시험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나의 상대적 위치, 재학생들 기준으로 나의 상대적 위치가 100분이 몇 %냐 이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인 거지. 그리고 수능이라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 이게 엄청나게 빡센 거거든. 생각해봐. 아침에 8시에 가서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8시에 가서 8시 반에 시작을 해갖고 저녁에 5시 넘어서 끝나잖아. 근데 그 시험 시간이랑 시험 시간에 적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수능을 보면, 모의고사 때는 별로 안 느끼는데 수능 때 1교시를 망치지. 국어가 어렵게 나왔어. 수학에 영향을 줘요? 꼭 그래요. 국어 어려웠어. 근데 수학을 못 봐. 수학은 안 어려웠는데. 같이 점수가 하락하는 거야. 이게 아이들의 이게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끊어가지 못한다고. 그런 연습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6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6번의 연습들을 할 때 국어는 국어 끊고 수학 볼 때도 수학 집중하고, 그리고 중간에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밥을 내가 좀 많이 먹었더니 영어 시간 듣게 하는데 중간에 졸았어.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어. 수능 때도. 긴장 빡 하고 있다가 1, 2교시 한 절반 끝나면서 점심 먹고 났더니 갑자기 졸음이 확 오는 거지. 몽롱한 상태로 들어버린 거야. 수능 때 그 듣기 정답률이 평상시 정답률보다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긴장 풀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조절이 필요한 거지. 점심을 가볍게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영어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탐구가 정신없이 돌아가거든. 30분 하고 2분 쉬었다가 30분 주고 2분 쉬고 30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게 받아서 막 하고 있다가 제출하고 나면 2분 있다 또 다음 시험지 풀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지. 시간이 부족한 과목들이 있잖아. 영어 같은 경우에도 듣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독해 문제 뒤에 걸 내가 몇 개까지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요령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는 딱 6번밖에 없어. 그걸 평상시에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해봐야 그래야지 풀 수 있고, 수학이 100분이잖아요. 1시간 40분인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순간 그 시간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게 없을 때, 없거나 내가 대충 볼 때는 시간 많이 남죠. 근데 내가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 100분이 되게 빠듯한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뭘 버리고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얘네들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씩 시간 지나서 한 2등급 때 1등급 때 진입하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런 거예요. 2, 3점하고 그러니까 딱 5개 빼고 나머지 문제를 절반을 컷에 해야 돼요. 5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내가 못 푸는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5개만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5문제를 제외한 25문제를 푸는데 50분 안에 끝내줘야지 이 5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이제 만점 갈 때의 이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25개를 푸는데 한 40분, 그러니까 절반의 시간이 아니라 한 60분, 70분이 걸렸다.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인 거야. 내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시험들이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작년 수능이 그랬습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애들이 한 5문제를 빼고 나머지를 컷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들을 풀고 나니까 한 20분밖에 안 남은 거지. 왜냐면 작년에 좀 풀이 과정이 지저분했던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중킬러를 중간에 막 여기저기다 끼워 넣어놓으니까 애들이 좀 헤맸던 것 같아. 시간 관리하고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모의고사 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좀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들을 잡아주고, 첫 번째는 3월이 여러분들의 이제 시작의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난 그 밑으로 안 떨어진다를 목표로 거기서 또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를 기준으로 가는 거지, 막 좌절하고 그러지 마. 반드시 공부를 하는 놈들은 3월 이후에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그게 터지는 건 나는 9월로 보는데 그런 거지. 9월 전에 수시로 인해서 빠지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반수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리고 9월은 신경 써서 만드는 이유가 6월 때 봤던 결과를 보정해서,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을 만들기 위한 그 미리 보는 시험인 거야. 지금 우리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거든. 얘네들은 이런 걸 왜 못 풀지? 이런 문제들을 얘네들한테 이렇게 주면 안 되겠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큰 거라서 6월 달 거를 반영해서 9월 시험지를 내고 그리고 수능이 나오는데, 원래 예전에는 그래서 대부분 6월께 수능에 그대로 거의 나왔어요. 6월 스타일로 수능이 나왔어. 이걸 보고서 막 보정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6월 달에 나왔던 스타일대로 수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만 9월 스타일로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 6월, 9월이 여러분들의 수능의 방향 가늠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종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신경 써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의 80% 정도를 달성하는 걸 6월로 잡았으면 좋겠고, 90% 이상을 잡는 게 9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능까지 가는 걸로 잡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300일의 시간을 어떻게 나눴을 건지를 고민을 하고, 절대로 수학만 해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비중이 이과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친구는 수학, 과학의 비중이 좀 높은 거고,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사회탐구하고 국어 쪽에다 비중을 많이 높이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국어, 수학, 탐구가 되게 많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적인 요소는 걔네들이 갖는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영어나 한국사는 반영 안 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시험을 보기만 해도 되는 거야. 보기만 해도 되는 거고, 뭐 그런 학교들도 많고, 한국사 3등급인가 이내 들어오면 동점자 처리하는 학교도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아예 걔네들은 등급차를 안 둬요. 점수차를 안 둡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등급차를 두는데 학교의 레벨 따라 달라요. 학교가 상위 학교는 한 3에서 2에서 3 넘어갈 때 차이를 두는 학교가 많고, 그리고 이제 중간 서울 중위권 대학만 해도 3, 4 사이를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앞에는 1점, 1점이었다가 3과 4 사이만 뭐 한 5점, 10점 이렇게 확 벌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3 이내에 들어오면 큰 문제 없다. 알겠어? 수학하고 국어는 탐구는 점수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이 결국에는 등급 차이를 두게 된다. 수시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건 바보야. 수시의 기회를 볼 건데, 수시의 경우에는 무조건 상향을 하시면 돼요. 정시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상향 내지는 정시로 갈 정도의 레벨의 학교 안에서 수시를 잡는 거야. 난 정시로 이 정도를 목표로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학교를 한번 써보겠다 정도인 거지. 난 정시까지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나는 수시로 끝내고 싶어. 이거 하고, 나는 정시를 생각하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시를 한 요 정도 레벨까지 써보고 싶어 라는 건 다른 거야.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뭐 정시까지 생각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그러면 수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 한 6개 정도의 대학을 미리 정해놔야 돼. 정해놓고 난 이 정도의 대학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신이나 해놓은 게 별로 없어. 그럼 정시를 기준으로 대학 6개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학교를 수시 때 써보면 되는 거야. 안 되면 뭐 안 가면 되는 거야. 안 가면 되지 뭐. 근데 수시에 붙으면 정시는 기회가 없는 건 아시죠? 수시에 내가 붙었어? 그럼 정시는 기회가 없는 거야. 내가 등록을 안 해도 붙기만 하면 정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못 쓰는 거야. 이게 이중 학교가 그렇게 되면 둘 다 취소되니까, 그러니까 수시를 낮춰 쓸 필요는 없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정시로 가든 수시로 가든 가고 싶은 학교에 레벨에 맞춰서 이제 수시까지 기회를 보는데,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 중간쯤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천대, 그리고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여기가 이제 보통 서울 경기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학교들이거든. 이런 학교들은 약수경 논술이라고 수학하고 국어 시험만 보는 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스타일은 수능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시를 쓰는데 쓸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한 그 정도 레벨에 있는 학교들을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학하고 국어 시험만 봐. 그리고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 그래서 운 좋으면 되고 안 되면 운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시험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괜찮고, 정시로 내가 좀 높은 학교까지 생각한다, 2등급 이상의 대학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경찰대나 상원학교를 지원해봐라. 안 가도 된다. 내가 그 지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현장감을 느끼기 위한 거. 가서 진짜로 실제로 시험을 봐보면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걔네들도 국영수만 봐요. 걔네들 국영수만 보는데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수능형의 약 1.1배에서 1.2배 난이도입니다.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근데 가서 그냥 그 느낌을 보고 오는 거야. 그냥 가서 느낌을, 이게 대부분 7월 말에 있어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 보는데, 경찰대가 일주일 빨리 보고 상원학교가 그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그냥 한번 봐보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만 느끼고 와도 돼요. 그냥 안 가도 돼. 어차피 걔네들은 3차, 4차 전형이 있으니까
뭐 체력 시험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니까 그냥 지원해놓고 그 다음에 안 가면 되는 거고 걔네들은 수시 개수에도 안 들어가. 수시 개수에 안 들어가는 특수 대학들 있지. 뭐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유니스트 해갖고 영어로 된 학교들은 수시 개수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뭐 혹시 이과 계열이나 이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해봐도 좋고 자체 시험도 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특수학교들 중에서 사관학교 그리고 여학생들은 사관학교 부담스러우면 국관사 쓰면 돼요. 국군 간호학교 이런 간호 사관학교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시험을 봐보고 그냥 느낌만 보는 거야 느낌만. 그냥 그런 것들이 현장감이 재학생이 수능 시험 때 불리한 건 딱 하나야. 처음 보기 때문에 떨리는 거야. 재수생은 두 번째니까 좀 덜 떨리는 거고 좀 절박함이 좀 더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은 똑같아. 가보면 재수생들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있거든. 그런 차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공부하면 된다. 지금부터 그지? 2월 말까지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야. 그 시간 동안에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보자. 알겠니? 좀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문제짜리 이제 좀 푸는 거 한번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10문제짜리 시험지에 대해서는 그걸 중심으로 먼저 풀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3점짜리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여러분들 아직 뭐 빨리 많이 푼 학생도 있는데 아직 덜 푼 학생도 있기 때문에 3점짜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질문 위주로 가고 그리고 그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이게 10문제짜리 시험지는 풀고 채점하고 같이 답 맞추고 풀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